강원도의 칼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철책 너머 비무장지대의 회색빛 산맥은 수십 년간 굳어진 긴장감을 그대로 품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바람은 마른 흙먼지를 일으켜 낡은 위병소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 백고사단이라 불리는 부대의 정문이었다. 짙은 국방색 지프 한 대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먼 길을 달려온 듯 차체에는 희미한 흙먼지가 덮여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단호하고 절도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여군 장교가 차에서 내렸다. 갓 다림질한 듯 주름 하나 없는 전투복, 반짝이는 전투화, 그리고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이 그녀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30 중반의 나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꾸밈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주변의 황량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그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부대의 정문에서부터 저 멀리 보이는 막사 건물, 그리고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굳은 표정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경성! 위병소의 병사들이 앳된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적이었지만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낯선 여군 장교에 대한 미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절도는 단순한 소령의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잠시 후 부대 안쪽에서 한 명의 장교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충성 새로 부임하신 한서연 소령님이십니까? 저는 본부중대 소속 김민준 중위입니다. 마중 나왔습니다. 김중위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흘러내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가방을 고쳐 맸다. 수고 많습니다. 김중위.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무대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숙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가면서 부대 소개도 좀 해주시죠. 김중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르며 본격적으로 부대 내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구보를 하는 병사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구령소리는 힘찼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다. 서연의 눈에는 병사들의 지친 어깨와 무감각한 표정이 보였다. 보고서에 적힌 사기충만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막사 건물 외벽은 비교적 깨끗해 보였지만 서연은 정문에서 보이는 쪽만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건물을 돌아 뒤편으로 가자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은 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관리였다. 저희 백호사단은 아시다시피 최전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고 군기도 아주 엄격합니다. 김중희는 마치 암기한 내용을 읊듯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엄격한 군기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실 그녀는 평범한 신임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 단장 별 3세 중장 한서연이었다.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자 현존하는 가장 날카로운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 그녀가 일개 소령으로 위장한 채 이 첩첩산중의 부대까지 직접 내려온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군단 본부로 백호사단에 대한 익명의 투서와 보고가 끊이지 않았다.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었다. 보급품 횡령 의혹, 과도한 폭력이 동반된 비인간적인 훈련, 장교들의 부당한 지시와 권력 남용, 그리고 그로 인한 병사들의 정신적 고통과 사기 저하.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었지만 사단 자체에서 올라오는 공식 보고는 언제나 이상 없음이었다. 무언가 거대한 종양이 부대의 심장부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한 한서연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감찰팀을 보내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범한 시선으로 부대의 속살을 들여다봐야만 했다. 이 비밀 작전을 아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그녀의 최측근 부관인 조민혁 준장뿐이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녀는 후방 부대에서 전방 근무를 자원한 평범한 소령 한서연일 뿐이었다. 여기가 소령님께서 지내실 BOQ입니다. 다른 여군 장교님들과 함께 사용하시게 됩니다. 김중희가 멈춰선 곳은 다른 건물들에 비해 조금 더 낡아 보이는 2층짜리 건물이었다. 서연은 건물로 들어서며 복도의 서늘한 공기를 느꼈다. 안내받은 방의 문을 열자 2개의 침대와 철제 관물대가 놓인 단출한 공간이 나타났다. 이미 한쪽 침대는 주인이 있는 듯 군복과 개인 물품 몇 가지가 정리되어 있었다. 다른 한 분은 작전과 소속 최은비 중위님이십니다. 지금은 훈련 준비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중희, 별 말씀을요. 짐 정리하시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희가 경례를 하고 돌아가자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군장을 내려놓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군단장 집무실의 푹신한 의자와는 감각이 전혀 달랐다. 삐걱거리는 침대는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 너머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고된 훈련뿐만이 아닐 것이다. 서연은 작은 가방에서 암호화된 소형 디지털 수첩을 꺼냈다. 군용으로 특별 제작된 어떤 전파로도 추적이 불가능한 장비였다. 그녀는 첫 번째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입소 첫날, 부대 전체에 만연한 통제된 침묵, 병사들의 눈에는 활기 대신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음, 건물 관리 상태로 보아 상부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주의가 팽배한 것으로 추정됨. 안내 장교 김민준 중위, 신임 장교에게조차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임. 이는 상급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심이 부대 문화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녀는 수첩을 닫고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추하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게 된다. 이 군복의 무게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병사 한 명 한 명의 무게라는 것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을 때 서연은 일부러 장교 배식대 대신 사병 배식대 줄에 섰다. 몇몇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았다. 그리고는 가딥대한 듯 앳돼 보이는 이등병들 옆자리에 앉았다. 같이 앉아도 괜찮겠나? 네네네, 괜찮습니다. 이등병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숟가락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긴장 풀고 그냥 같이 밥 먹는 동료라고 생각하게
반찬이 입에 좀 맞나? 얘네 괜찮습니다. 그래, 내 입에는 국이 조금 짠 것 같은데 자네들은 어때? 서연의 질문에 이등병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계속 짜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의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가? 식사는 훈련의 기본인데 염분 조절도 중요하지. 주방에 조리병들 인원은 충분한가? 그게 최근에 몇몇 조리병들이 다른 작업으로 자주 차출돼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조리병 차출, 규정 위반이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녀는 문제의 실마리 하나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 병사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할 조리병들이 다른 작업, 필시 어느 간부의 사적인 용무에 동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다른 여군 장교와 마주쳤다. 앳된 얼굴에 중이었다. 충성 처음 뵙겠습니다. 작전과 최은비 중위입니다. 소령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중위, 한서연 소령기요. 최은비 중위는 서연을 보며 밝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부대 생활은 할만합니까? 서연이 툭 던진 질문에 최중위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여기 다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나 전혀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답이었다. 서연은 그녀를 더 압박하지 않았다. 신뢰를 쌓기 전까지는.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침묵의 일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낯선 천장의 무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강원도의 바람이 으르렁거렸다. 이 부대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폭군. 병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공포의 근원. 보고서에는 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청룡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 이 부대의 절대 권력자라는 사단장 박진우 대령. 내일이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호랑이의 발톱은 아직 숨겨져 있다. 하지만 사냥감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을 것이다. 이 춥고 어두운 요새에 그녀는 새벽을 가져오기 위해 온 것이었다. 새벽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다. 기상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기 전 한서연은 이미 전투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숙소 밖으로 나섰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부대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거운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사단 본부 건물 쪽으로 향했다. 위장 신분인 신임 소령으로서 첫 일과를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둠을 틈타.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이 시간에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정비고 쪽으로 향했다. 아침 운동 삼아 부대를 둘러본다는 것은 신임 장교에게 허용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명분이었다. 정비고하는 기름 냄새와 차가운 소의 냄새로 가득했다. 육중한 K양용 자주포와 장갑차들이 유령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실상은 처참했다. 서연은 손전등 기능이 있는 시계의 불빛을 희미하게 비추며 차체들을 살폈다. 한 장갑차는 타이어 한쪽이 완전히 닳아 있었고 다른 한 대는 포탑의 구동장치 덮개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명백한 정비 불량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 명의 부사관이 기름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얼굴이었다.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한서연 소령기요. 어제 부임했소. 아침 공기가 좋아서 잠시 둘러보는 중입니다. 부사관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경례했다. 충성! 정비대대 박철민 상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 상사, 장비들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군요. 서연이 무심한 듯 말을 던졌다. 박 상사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위에서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지면 100% 가동률을 보장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부품 신청을 올려도 예산이 없다며 반려되기 일쑤고 있는 부품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뼈가 있었다.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정비구 구석에 세워진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을 가리켰다. 4단 장급 이상에게만 지급되는 지휘관 차량과는 다른 고급 민간 세단이었다. 저카는 박 상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사단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차량입니다. 개인 차량을 부대 정비구에서 관리하는 모양이군요. 정비병들이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파악했다. 사라진 부품, 삭감된 예산,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단장의 개인 차량. 이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명백한 부대 자산 유용의 증거였다. 그녀는 박 상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정비고를 나섰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 오전 일과는 작전과 회의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신임 장교로서 회의실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회의 내용을 들었다. 각 부서장들이 돌아가며 보고를 했지만 내용은 하나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미사역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모든 장비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훈련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라는 시기였다. 그 누구도 어젯밤 식당에서 나왔던 불평이나 새벽 정비구에서 목격된 실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곳은 진실이 통용되지 않는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에 보이지 않는 왕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사단장 박진우 대령이었다. 그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배정된 업무는 대부분 다른 장교들이 기피하는 단순하고 방대한 양의 서류 작업이었다. 의도적인 따돌림이자 시험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서류 더미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업무는 그 서류들 속에 숨겨진 행간을 읽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분기의 보급품 신청 목록과 실제 불출 목록을 대조했다. 서류상으로는 병사들을 위한 신형 방한복 수백 벌이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어제 본 병사들은 대부분 낡고해진 방한복을 입고 있었다. 차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녀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자신의 디지털 수첩에 조용히 촬영해 저장했다. 오후가 되자 그녀의 룸메이트인 최은비 중위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소령님, 힘드실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최중위, 마음 써줘서.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며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최중위는 어색하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최중위는 이곳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소?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라.
전방 생활이 힘들지는 않고 최은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단장님께서는 카리스마가 넘치시고 부대 장악력이 대단하십니다. 카리스마가 아니라 공포겠지?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어제 보니 병사들 식사가 영부실하던데 조리병들이 다른 작업에 차출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작전과에서는 그런 현황 파악이 안 되나. 그 순간 최은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다급하게 말했다. 소령님,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서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학습된 생존 본능에 가까웠다.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최의 중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는 소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곳과 다릅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요. 제발! 최은비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 젊고 유능한 장교조차 이렇게 만들었다면 일반 병사들이 겪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최은비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는 사람처럼 그녀가 나간 후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차갑게 가라앉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또 다른 사실을 목격했다. 한 병사가 커다란 과일 상자를 들고 간부 숙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명절도 아닌데 부대 내에서 보기 드문 고급 과일이었다. 서연은 그 병사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고생이 많군. 그건 뭔가...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소대장님께 맛 좀 보여드리려고. 그의 말은 어설펐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수고하게. 그녀는 병사를 지나쳐 숙소로 향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조리병 차출, 보급품 유용, 그리고 이제는 병사들에게 상납까지 받고 있는 정황. 이것은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사단장 박진우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혈세와 복지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최은비 중위는 야간 훈련 준비를 핑계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디지털 수첩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기록을 이어나갔다. 정비 불량 및 부대 자산 사적 유용 확인, 보급품 횡령 정황 포착, 하급 장교 및 병사들에 대한 심리적 통제 심각, 병사들을 통한 상납 시스템 존재 확인, 최은비 중위의 반응으로 보아 내부 고발 시 심각한 보복이 뒤따르는 것으로 추정됨. 사단장 박진우 대령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부대를 사유한 범죄자에 가깝다. 증거는 충분히 모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수첩을 닫았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처럼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랑이는 아직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사냥감의 목에 이빨을 박아 넣을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호사단의 길고 어두운 밤은
이제 서서히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부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사단장 비서실 소속의 한 상사가 딱딱한 표정으로 작전과 사무실에 나타나 한서연의 책상 앞에 섰다. 한서연 소령님,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즉시 사단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사무실의 모든 공기를 짓눌렀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사자의 굴로 불려 들어가는 가여운 재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최은비 중위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알겠소?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비서실 상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사단 본부 건물 가장 위층. 복도 맨 끝에 위치한 사단장실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마주치는 장교와 병사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며 경직된 자세로 경례했다. 이곳에서 사단장실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성격이었다. 마침내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 앞에 다다랐다. 문 위에는 사단장 대령 박진우라고 쓰인 금색 명패가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서실 상사가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들어오게 라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밖에서 보았던 낡고 삭막한 부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가죽과 위스키 그리고 희미한 시가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그의 군 경력을 자랑하는 듯한 각종 훈장과 기념패들이 번쩍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거대한 한국 전도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방 중앙에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었다. 그 크기는 마치 작은 요새와도 같아서 방문객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책상 뒤편, 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한 남자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 왕국의 왕, 청룡 박진우 대령이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일부러 무시하며 그녀를 세워두는 전형적인 길들이기 방식이었다. 서연은 문 앞에 꼿꼿이 선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 안의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상대를 분석했다.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만년필, 한쪽에 진열된 값비싼 양주들, 그리고 벽에 걸린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부대 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다. 몇 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박진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날카롭고 오만한 눈빛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가축시장에서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한서연 소령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대령님. 앉으라는 말 안 했네만 그는 여전히 서연을 세워둔 채 그녀의 인사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서류를 경멸적으로 넘겨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기록은 화려하군. 육사 수석 졸업에 미국 웨스트포인트 위탁 교육까지. 서류상으로는 아주 대단한 인재야.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이 아닌 비꼬미 가득했다. 하지만 여긴 서류 나부랭이로 싸우는 곳이 아니지. 여긴 최전방이야. 소령,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185cm가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상당했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솔직히 말해보게. 국방부의 높으신 양반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여자를. 그것도 전투 경험도 변변찮을 여군을 이런 중요한 최전방 부대로 보내다니. 여기가 무슨 사교 클럽인 줄 아나. 노골적인 여성 비하였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명령에 따라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군인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군대도 모르는 것들이 만든 성평등 점수 덕에 여기까지 온 거겠지. 나 같은 진짜 군인들이 받아야 할 자리를 당신 같은 여자들이 빼앗고 있는 거야.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가 최근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무능한 여군들에게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전형적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여자는 전쟁을 몰라? 전쟁은 피와 살점이 튀는 지옥이야.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말만 번지르르한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직접 시험해 봐야겠으.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건 지난 5년간 우리 사단의 모든 군수 보급 현황 자료다. 탄약, 유류, 식량, 피복, 모든 것이 들어있지. 이걸 전부 검토해서 보급 체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전체 예산의 5%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기한은 48시간 주겠다. 사무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전문 분석팀이 몇 주에 걸쳐 수행해야 할 과제였다. 그는 서연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덫을 놓은 것이다. 이 과제를 해내지 못하면 무능이라는 낙인을 찍어 부대에서 내쫓고 만약 해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들을 역으로 그녀의 책임으로 돌릴 속셈이었다. 박진우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연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항의하거나 혹은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발 아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48시간 내로 보고서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마치 매일 아침 점호를 보고하는 것처럼 단호하고 평온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이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미끼를 그녀가 덥석 물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자신이 거대한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서연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그녀가 복도로 사라질 때까지 박진우는 불쾌한 시선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일가의 대령이, 군단장인 자신 앞에서 보인 오만불손한 태도. 그러나 그보다 더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은 저런 인물이 한 사단을 지휘하며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고쳐 안았다. 박진우는 그녀에게 모욕과 불가능한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호랑이의 손에 직접 쥐어준 것이었다. 이 서류 더미 속에는 지난 5년간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부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48시간이라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지. 대령.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었다. 사단장실에서 나온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육중한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48시간 박진우 대령이 던진 조롱 섞인 시간 제한은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밤이 깊어지고 부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도 작전과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연은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분석가처럼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그녀의 눈은 놀라운 속도로 숫자와 단어들의 강을 헤엄쳤다. 단순한 검토가 아니었다. 그녀는 각기 다른 연도의 보급 목록, 유류 소비 기록, 피복 불출 대장, 부식비 지출 내역을 서로 교차 대조하며 부조화의 지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움직였다. 수년 전 웨스트포인트에서 전술 데이터 분석으로 교관들을 경악하게 했던 바로 그 능력이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는 매년 동계훈련마다 수천 리터의 난방용 유류가 추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병사들의 막사 난방 문제는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익명의 투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라진 기름은 어디로 증발했는가? 그녀는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부대의 이름으로 불출된 탄약. 실제 가격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지급된 훈련 장비 청구서. 모든 비리의 흔적들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서류들을 한데 모자 거대한 퍼즐처럼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끝은 하나같이 사단장 박진우와 그의 측근 군수 참모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서연은 뻑뻑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전투복을 다시 갖춰 입었다. 오늘은 전 부대원이 참여하는 야외 기동 훈련이 예정된 날이었다. 박진우 대령이 직접 훈련을 지휘할 것이었다. 어젯밤의 행정적인 압박에 이어 오늘은 물리적인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부대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가라앉아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훈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병사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험준한 강원도의 산악 지형에 마련된 훈련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박진우 대령은 지휘석 높은 곳에서 확성기를 들고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서연이었다.
전체 주목 오늘 훈련의 첫 번째 시범은 새로 온 한서연 소령이 보이도록 하겠다. 후방에서 편하게 근무하던 장교가 우리 백호사단의 강인한 훈련을 따라올 수 있는지 다들 똑똑히 지켜보도록. 그의 말에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박진우가 지시한 것은 악마의 언덕이라 불리는 가장 혹독한 산악장애물 코스였다. 26kg의 완전 군장을 한 채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수직 암벽과 외줄타기, 철조망 통과 등 총 5km에 달하는 극한의 코스였다. 평소에도 특전사 출신 교관들조차 힘겨워하는 훈련이었다. 이것은 시범이 아니라 명백한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에어이, 한소령 뭘 꾸물거리는 건가.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포기하고 열애하도록 박진우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군장의 끈을 고쳐 맸다. 그리고는 출발선에 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고요한 집중력만이 감돌았다. 시작. 신호와 함께 서연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의 첫걸음은 놀랍도록 가볍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돌진하는 대신 가장 효율적인 호흡법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군장을 짊어진 몸의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마치 산의 일부인 것처럼 지형을 이용했다. 박진우는 쌍안경으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 못 가주저앉거나 고통의 참 비명을 지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수직 암벽 코스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성 군인들처럼 팔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다리의 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암벽의 미세한 틈을 정확히 짚어가며 놀라운 속도로 올라갔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기술과 경험에서 나오는 움직임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외줄타기 코스에서는 한 젊은 소위가 긴장한 나머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바로 그녀의 뒤를 따르던 시범조였다. 소위가 떨어지기 직전 이미 외줄을 거의 다 건너가던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호흡에 집중해 시선은 건너편 고정점을 보고 무게중심을 낮춰. 그녀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소희는 그녀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범을 넘어선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박진우는 쌍안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여자는 대체 뭐지?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굴욕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철조망 코스를 통과하고 마침내 서연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훈련장은 잠시 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흙먼지로 뒤덮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기록은 놀랍게도 역대 최고 기록에 불과 몇 초 뒤처질 뿐이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호기심과 동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이 싹트고 있었다. 저 여군 장교는 진짜였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은 박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성공은 실패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는 지휘석에서 내려와 성큼성큼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칭찬이나 격려 대신 서연의 주위를 돌며 그녀의 복장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벌을 주려는 비열한 속셈이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서연의 전투화 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뭔가 전투화 끈 매듭이 규정과 미세하게 다르지 않나 기본적인 군인 정신이 빠져먹었어. 훈련 중 복장 불량은 즉결 처분감이다. 너무나도 치졸하고 억지스러운 트집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급 앞에서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한소령,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50회 실시한다. 정신상태를 뜯어 고쳐주겠다. 실시. 극한의 코스를 완주한 사람에게 팔굽혀펴기 50회는 단순한 체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인격적인 모독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렸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라는 구령과 함께 팔을 굽혔다. 그녀의 동작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다. 둘, 셋.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숫자를 세었다. 그 침묵은 박진우에 대한 무언의 비난이자 서연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마지막 50이라는 숫자를 끝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인가? 그날 오후 훈련이 끝난 후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우의 물리적인 공격은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오늘 박진우는 자신의 미천을 모두 드러냈다. 그는 논리나 실력으로 상대를 꺾을 수 없을 때 오직 폭력과 권위로 짓누르려는 비겁한 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다시 보급 서류를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유류 소비 기록이 위조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당신의 진짜 약점은 당신의 근육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소. 대령. 서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야외 기동 훈련에서 공개적으로 한서연을 망신 주려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박진우 대령의 분노는 들끓는 용암처럼 변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그것도 일가의 여군 소령에 의해 부대원들 앞에서 조롱당했다고 느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는 한서연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적을 상대하는 그의 방식은 언제나 교활하고 잔인했다. 물리적인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면 심리적으로 철저히 고립시켜 말려 죽일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 작전 회의가 그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 모든 참모와 지휘관들이 모인 엄숙한 자리에서 박진우는 의도적으로 한서연에게 불가능한 과제의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소령, 5년간의 군수 보급 자료 검토는 잘 되어가나 48시간 중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동요도 없이 대답했다. 현재 70% 정도 데이터 분석을 마쳤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3대대 유류 소비 기록에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잘랐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며 혀를 찼다. 흥미로운 패턴 한소령. 자네의 분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더군. 지난 동계 특별 경계 작전 당시의 작전 일지를 확인은 했나 그때 3대대의 작전 방향이
일시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었네. 유류 소비가 급증한 건 당연한 일인데 자네는 이걸 비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분석했더군. 이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다니. 실망스럽군. 육사수석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야. 회의실 안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박진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그녀는 밤새 모든 작전 일지를 대조했고 3대대의 작전 방향은 변동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반박할 수 없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 그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공격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그가 틀렸다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사단장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하극상으로 비칠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시 재검토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수능적인 태도에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역시 사단장님께 밉보이면 끝장이야. 그들은 한서연을 동정하기보다는 그녀와 엮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의 교활한 심리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해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장교 식당. 박진우의 오른팔인 작전참모가 일부러 다른 장교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글쎄, 내가 듣기론 말이야. 저 한소령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말아먹고 사실상 좌천돼서 우리 부대로 온 거라더군. 어쩐지. 그러니 저렇게 뭐 하나라도 증명해 보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거겠지. 배경만 믿고 설쳐대는 것들은 딱 질색이야. 소문은 날개를 단 듯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서연은 무능하지만 야심만만하고 배경만 믿는 오만한 엘리트 장교가 되어 있었다. 동료 장교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경례만 하고 지나칠 뿐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룸메이트인 최은비 중위였다. 그녀는 훈련장에서 보여준 서연의 강인한 모습과 부당한 처세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서연에 대한 소문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밤을 새우며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다. 최은비는 자신의 침대에서 뒤척이다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관물대에서 작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소령님.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제가 작년에 담당했던 훈련 인원 배치 현황 자료입니다. 혹시 보급품 신청 내역이랑 대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별건 아니지만. 최은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 공포의 왕국에서 그것은 목숨을 건 용기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서연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고맙소 초회 중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군. 서연의 따뜻한 말에 최은비는 그제야 안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작은 연대의 순간은 차가운 방 안의 공기를 잠시나마 훈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최은비 중위에게 공식적인 인사명령서가 전달되었다. 그녀는 작전과 핵심 보직에서 해임되고 부대 내에서도 가장 한직이자
굴욕적인 자리로 여겨지는 사단 복지회관 관리장교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 사실상 폐기물 처리, 제초 작업, 시설물 관리를 총괄하는 장교의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리였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였다. 어젯밤 그녀의 행동을 누군가 박진우에게 보고한 것이 틀림없었다. 명령서를 읽는 최은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좌천이 아니었다. 그녀의 군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식을 들은 서연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다. 최은비는 숙소 침대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에 모든 감정이 마비된 듯했다. 고종위, 서연의 목소리에 최은비는 고장난 인형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부 눈에 서연의 모습이 비치자 그제야 공포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변했다. 소령님, 제발 저에게 말 걸지 마십시오. 소령님 때문에 제 인생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을 향한 작은 호의가 이 젊고 유능한 장교의 미래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이었다. 박진우는 최은비를 제물로 삼아 부대 전체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서연을 돕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된다고.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최은비의 어깨를 잡았다. 최은비가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일가의 소령의 위로가 아닌 군단장의 엄숙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내 눈을 보시오, 최중위. 최은비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뒤는 불타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담긴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건 정의가 무너진 이 부대의 잘못이고 괴물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오. 내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걸고 당신에게 약속하겠소. 당신의 눈물과 꺾여버린 꿈을 내가 반드시 되찾아 주겠소. 그녀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최은비는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서연은 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백호사단에서 자행된 모든 비리와 부패를 담은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한 자루의 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서를 바로 제출하지 않았다. 최은비의 사건은 그녀에게 깨닫게 했다.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저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추악한 본성을 만천에 드러낼 결정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꺼내 부관인 조민혁 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결했다. 청룡이 미끼를 물었다. 2단계 돌입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수비가 아니었다. 호랑이가 마침내 발톱을 드러내고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최은비 중위가 부당하게 보직 해임된 사건은 백호사단 내에 보이지 않는 얼음장벽을 세웠다. 한서연 소령은 이제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 장교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병사들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면 길을 돌아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제출한 완벽한 군수 보급체계 개선 보고서는 박진우 대령의 책상 서랍 안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그는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굴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고 홀로 식사를 했으며 새벽마다 부대를 순찰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박진우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덫을 놓았지만 사냥감은 덫을 비웃으며 유유히 그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그는 마침내 자신의 권력을 만천에 과시하고 한서연의 군복을 벗겨버릴 결정적인 무대를 준비했다. 바로 사단급 대규모 기동훈련이었다. 훈련을 며칠 앞둔 아침, 백호사단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대연병장에 소집되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도열한 연병장은 거대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 대령은 높은 지휘 단상 위에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오늘은 그가 직접 최종 훈련 계획을 하다라는 날이었다. 전 부대원은 주목,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번 기동 훈련은 우리 백호사단의 강인함을 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내 계획은 완벽하며 너희는 그저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는 지휘봉으로 거대한 작전 상황판을 가리키며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포병부대의 화력 지원 위치, 기갑부대의 돌파 경로, 보병부대의 침투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의 설명에는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 대열의 가장 뒤편에 서 있던 한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하달된 훈련 계획서를 밤새 분석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놓친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계획에 따르면 3단계 작전에서 5대대 보병 병력이 특정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개활지를 통과하는 시간은 14시 정각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군 포병부대의 최종 포격 종료 시간은 13시 55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단 5분의 안전시간. 서연의 머릿속 컴퓨터가 즉시 위험 확률을 계산했다. 통신 지연, 초탄 발사 시간 오차,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탄착군 형성 범위 변동 가능성, 이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5분은 안전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최악의 경우 아군의 포탄이 아군 보병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아군 오폭이라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여기서 입을 여는 것은 수천 명의 병사들과 모든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사단장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었다. 일가의 소령의 신분으로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침묵하고 훈련이 끝난 후 조용히 보고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최은비 중위의 절망적인 눈물이 스쳐 지나갔다. 저 오만한 지휘관은 자신의 계획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수백 명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강행할 인물이었다. 그녀가 이 부대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나? 감찰 보고서를 쓰기 위함이 아니었다. 병사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군단장으로서 그녀의 최우선 임무는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박진우가 의기양양하게 설명을 마치고 형식적으로 물었다. 내 계획에 대해 질문 있는 사람.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진우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을 내려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질문 있습니다. 얼음처럼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대열의 맨 뒤 한서연 소령이 꼿꼿하게 손을 들고 있었다.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회의실에서의 소극적인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한소령인가? 무슨 질문이지?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억지로 억눌려 있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3단계 작전 계획 중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심각한 우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선언이었다. 박진우의 얼굴이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안전성 소령의 임무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계획을 평가하는 게 아닐 텐데 혹시 내 작전 계획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건가? 그는 그녀를 무능한 겁쟁이로 몰아붙여 입을 다물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작전 계획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참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대대의 고지 돌파 시간과 아군 포병의 지원 사격 종료 시간 사이의 강역은 5분에 불과합니다. 이는 야전 교범에 명시된 최소 안전 시간인 15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통신장애나 사소한 시간 오차만 발생하더라도 아군 오폭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이대대 병력 전체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 없이 논리정연했고 정확한 수치와 규정을 근거로 했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제시한 것이다. 그 순간 박진우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일거의 소령? 그것도 여자 소령에 의해 허점투성이임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논리로 그녀를 상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처럼 폭력과 권위로 그녀를 짓밟기로 했다. 닥쳐라. 박진우가 지휘봉을 바닥에 내던지며 포효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연병장의 병사들이 움찔했다. 내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냐. 감히 이 사단 전체가 보는 앞에서. 사단장인 나를 무능하다고 모욕해. 이게 바로 하극상이야. 그의 분노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다. 그것은 작전 계획에 대한 토론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짓뭉개 버리려는 야수의 발악이었다. 내년의 오만한 머릿속에 군기가 무엇인지 똑똑히 새겨주겠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연병장 중앙으로 끌고 와. 그의 명령에 모두가 경악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급 장교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영광급 장교들조차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2명의 헌병이 마지못해 서연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움직였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연병장 중앙을 향해 걸어 나갔다. 마치 스스로 제단 위로 올라가는 순교자처럼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등 위로 쏟아졌다. 박진우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지옥의 문을 여는 선고를 내렸다. 오늘
저 오만한 년의 무릎을 꿇리고 군기가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바람이 멎고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제 곧 시작될 잔혹한 의식의 서막이었다. 연병장 중앙에 선 한서연은 거대한 원형극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들 속에는 공포, 연민, 무력감, 그리고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들어오는 것이 산소가 아니라 차가운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박진우 대령은 승리감에 도취된 포식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자가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전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짜릿한 방식이었다. 한서연 소령, 그가 나지기. 그러나 확성기를 통해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나는 관대하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너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군의 기강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인다면 너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무릎 꿇어. 명령이 연병장 전체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키려는 잔혹한 선언이었다. 몇몇 어린 병사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룸메이트였던 최은비 중위는 저 멀리 복지회관 창문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존경했던 강인한 선배 장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땅바닥이 아닌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턱은 단단히 당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명령 못 들었나? 당장 무릎 꿇으라고 했다. 박진우가 고함을 질렀다.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사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군인 복무기본법 제20조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따르면 군인은 상관에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군인의 기본적 인권과 명예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법조항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읊었다. 그것은 그의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는 이성과 법치의 칼날이었다. 박진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찬 고함이나 눈물 섞인 애원을 예상했지만 법조항을 읊으며 자신에게 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법규정 이 백호사단에서는 나 박진우가 곧 법이고 규정이었다.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법 내년이 감히 내게 법을 들먹여. 그는 성큼 다가가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려 했다. 서연이 한 걸음 뒤로 피하자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법을 좋아하는 내년을 위해 내가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주지. 주인을 물려는 개는 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법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령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욕이었다. 연병장 전체에 충격의 파도가 번져나갔다. 박진우의 측근들조차 그의 광기에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군기 확립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을 상대로 한 잔혹한 유희였다.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그리고 내년이 저지른 하극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개처럼 짖으며 빌어봐라 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뼈를 깎는 듯한 굴욕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군복을 입은 이래. 아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치욕이었다. 눈앞이 아찔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입술 안쪽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앞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던 아버지. 그녀가 처음 장교로 임관하던 날,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말했다. 서연아, 이 군복은 내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다. 네 영혼을 지키는 갑옷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갑옷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라. 특히 너보다 약한 이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 저는 지금 당신의 딸로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이 갑옷의 명예를 지키려 합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굴욕감이 없었다. 대신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녹여낸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괴물이 되어버린 한 남자를, 그리고 그 괴물을 막지 못한 이 비겁한 시스템을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이 계속되자 박진우의 광기는 마침내 부대 전체를 향했다. 좋다. 이 악독한 년이 끝까지 버티겠다 이거지. 내년에 그 오만한 고집 때문에. 내 동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전체 전연 하나 때문에 기강이 무너졌다. 전 부대원.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자세 실시, 지금 당장 수천 명의 병사들이 마지못해 땅에 엎드렸다. 그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서연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단상 위에서 자신들을 짐승처럼 내려다보는 박진우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벌을 받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 장교의 학명 때문이 아니었다. 한 지휘관의 광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연과 함께 보이지 않는 연대감 속에서 벌을 받고 있었다.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한다. 불만 있나 불만 있으면 전연에게 가서 따져라. 전연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까지. 너희는 영원히 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서연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 한서연의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에 남은 마지막 정의와 양심이 폭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버텨야만 했다. 한편 지휘관 대열의 뒤편에서는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단 참모장인 이원석 대령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 눈 작전에 대해 비밀리에 브리핑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지금 연병장 중앙에서 모욕당하고 있는 여군 소령이 자신의 상급 부대 지휘관이자 대한민국 국군 서열 수십 위 안에 드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하극상이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참사였다. 미쳤어. 박진우 대령이 완전히 미쳤어. 그는 옆에 있던 군수참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네. 이러다 우리 사단 전체가 공중 분해될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구도 감히 광기에 휩싸인 박진우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이원석 대령은 최후의 수단을 결심했다. 그는 슬그머니 대열 뒤편으로 빠져나와 품 안에서 위성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조민혁 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이 대령.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여깁니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코드 블랙 반복합니다. 코드 블랙입니다. 호랑이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박진우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병사들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의 중심에서 한서연은 홀로 폭풍우 속 등대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하늘에서 구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둠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다시 한번 묻겠다. 한서연 무릎을 꿇겠나? 아니면 내 동료들이 쓰러질 때까지 지켜보겠나? 박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진 채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땅에 엎드린 병사들의 팔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흙먼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담긴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저항이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굴복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연병장 중앙에 홀로 선 여군 소령과 함께 서 있었다.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저들을 위해 굴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정의를 위해 버텨야 하는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군단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으로서의 고뇌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맥박 소리 같았다. 두두두두두두두.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소음. 박진우의 고함 소리와 병사들의 신음소리에 묻혀 누구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대지를 흔드는 기계적인 고동 소리였다. 엎드려 있던 병사 중 하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무슨 소리지? 그의 옆에 있던 동료도 귀를 기울였다. 헬리콥터 소리 같은데. 소리는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 하늘 전체가 그 소리로 진동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박진우조차도 잠시 고함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놈이야 감히 내 훈련 시간을 방해하는 놈이. 그때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점은 무서운 속도로 커지며 그 형태를 드러냈다. UH-6쇼 블랙호크, 군의 핵심 기동 헬기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훈련 계획에 없던 비행이었다. 게다가 헬기는 통상적인 비행 고도보다 훨씬 낮게 마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맹금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대열 뒤편에 있던 이원석 참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저 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 헬기 동체 측면에 선명하게 그려진 인식니아가 들어왔다. 세 개의 별, 군단장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맙소사! 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코드 블랙 신호를 보낸 지 불과 참 5분. 군단장의 직속 헬기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찰이나 방문이 아니었다. 전시에 준하는 긴급사태의 개입이었다. 전부 끝났어. 우리 사단은 이제 끝장이야. 이원석은 절망적으로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박진우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서연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어느 부대 소속이냐? 당장 기술을 돌리지 못해 여긴 지금 사단급 훈련 중이다. 무단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죄를 묻겠다. 그의 고함은 거대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에 힘없이 삼켜졌다. 블랙호크는 그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연병장을 향해 똑바로 날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연병장 상공에 도달한 헬기는 그 자리에 정지 비행을 시작했다. 지상 수십 미터 위, 거대한 강철 잠자리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듯 그들을 응시했다.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하강풍은 마치 태풍과도 같았다.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가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쳐 하늘로 솟구쳤다. 병사들은 더 이상 팔굽혀펴기 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다. 박진우가 공들여 만든 공포와 질서의 무대는 단 몇 초 만에 압도적인 물리적 힘 앞에서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으악 내 눈! 모래바람이 다 엎드려 박진우조차도 팔로 얼굴을 가린 채 휘청거렸다. 그의 권위적인 고함은 이제 먼지 폭풍 속에서 들리지 않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의 통제는, 그의 왕국은 거대한 헬기의 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단 한 사람, 한서연만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것엔 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흙먼지가 그녀의 뺨을 때리고 전투복이 미친 듯이 펄럭였지만 그녀의 발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저 프로펠러 소리는 혼돈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선율이었고 방역의 서곡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헬기 동체에 그려진 세 개의 별을, 그녀 자신의 상징을, 기나긴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당신의 연극은 끝났소. 대령, 지금부터는 나의 무대다. 블랙호크는 더 이상 상공에 머무르지 않았다. 연병장 한쪽 구석의 넓은 공간을 향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상 착륙이 아니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의도적이고 단호한 착륙이었다. 육중한 헬기가 땅에 닿는 순간 연병장 전체가 희미하게 진동했다. 거대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서서히 출력을 낮추자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먼지 바람도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연병장에는 잠시 동안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콜록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공포가 없었다. 대신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경외와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극도의 호기심이 가득했다. 박진우도 멍하니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정신 나간 조종사가 훈련을 망쳐놨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 헬기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블랙호크의 육중한 측면 슬라이딩 도어가 옆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헬기 내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안쪽의 역광 때문에. 문 앞에 서 있는 인물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실루엣만으로도 보통 군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잡힌 자세, 흐트러짐 없는 태도,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 검은 입구로 향했다. 박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서연의 고개가 굳어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첫 번째 인물이 땅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별이 먼지가 가라앉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모두의 눈을 멀게 할 듯이 빛났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블랙호크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연병장에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와 같은 이질적인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열린 헬기 문 안쪽의 어두운 실루엣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땅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꼿꼿한 자세의 장성이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하나의 별. 준장 계급장이 오후의 햇살에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 직속 부관 조민혁 준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군단 본부 소속의 대령급 참모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뒤따랐다. 그들의 흠잡을 데 없는 전투복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은 이곳 백호사단의 장교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이 아수라장이 된 연병장의 혼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인 것처럼 보였다. 조민혁 준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은 하나의 강철 덩어리처럼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연병장 중앙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판의 시계추 소리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들을 쳐다보는 박진우 대령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꿋꿋이 서 있는 한서연 소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열었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병사들의 대열 사이로 길이 만들어졌고 장교단은 그 길을 따라 심판의 사도처럼 걸어왔다. 마침내 그들은 한서연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곧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터지리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조민혁 준장은 한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과도 같았다. 전부대 차렷! 그것은 백호사단 사단장인 박진우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권위 앞에 수천 명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여 차렷 자세를 취했다. 땅에 주저앉아 있던 박진우조차도 얼떨결에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역사에 기록될 장면이 펼쳐졌다. 별 하나를 단 현역 장성이, 그의 뒤를 따르는 영광읍 장교단이 흙먼지 투성이의 일개 소령 앞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그들의 손날이 관자놀이에 닿는 각도, 군화 뒤꿈치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교범 그 자체였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조민혁 준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다음 말이었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군단장님, 군단장님, 군단장님. 세 글자의 단어가 음속을 넘어선 충격파처럼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그들이 지난 며칠간 안타까워하고 경애했던 바로 저 신임 소령님이
군단장님이라고 군단장은 사단보다 2단계나 높은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하늘 같은 존재였다. 말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다른 장교들은 아예 넋을 잃었다. 특히 박진우의 측근에서 그를 도왔던 자들은 심장이 멈추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충격의 진원지에 서 있던 박진우 대령. 그의 귀에는 군단장님이라는 단어가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 듯했다. 그의 뇌는 그 단어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현이 군단장일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 그가 한서연에게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자가 이런 최전방까지 와서 뭘 하겠다고. 내 계획은 완벽하며 너희는 그저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말에 불과하다. 주인을 물려는 개는 기는 법부터 배워야지.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그 모든 모욕과 폭언의 대상이 일개 소령이 아니라 자신보다 9계급이나 높은 현역 군단장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집단 중 하나인 제7 기동군단의 지휘관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정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의 눈에 보이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는 억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마치 내용물이 모두 빠져나간 자루처럼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그의 25년간의 군 경력과 오만했던 자존심이 연병장의 흙먼지 속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박진우의 몰락을 지켜보는 동안 한서연은 조용히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펴지고 턱이 당겨졌다. 거친 숨소리는 사라지고 호흡은 고요해졌다. 지난 열흘간 그녀를 짓눌렀던 소령 한서연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군단장 한서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핍박받던 피해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조민혁 준장과 참모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거나 차분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경례 풀어! 그녀는 조용히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조민혁 준장을 향해 말했다. 조금 늦었군. 조 준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질책이 섞여 있었다. 조민혁 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상황 파악이 늦었습니다. 그제야 백호사단의 모든 장교들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연병장 중앙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의 앞에 도착하자마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군단장님 몰라 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종성. 연병장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교들로 가득 찼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외면하고 고립시켰던 바로 그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의 충성은 나중에 듣도록 하지.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는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백호사단의 힘의 균형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뒤바뀌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연병장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다.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박진우는 이제 흙먼지 위에서 비참하게 무너진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의 위에는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여군 장교 한서연 군단장이 강철 같은 심판자처럼 서 있었다. 서연은 무너진 박진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전투화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마치 뱀 앞의 쥐처럼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군단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진우 대령!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몸이 경직되었다. 나는 자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죄목을 읊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자네는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이는 군형법 제692조 가혹 행위죄에 해당한다. 또한 나를 포함한 다수의 여군 장교들에게 성적인 모욕과 차별적 발언을 자행했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자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밤새 분석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떠올렸다. 지난 5년간 자네는 군수참모와 공모하여 유류, 피복, 부식 등 막대한 양의 군수품을 횡령했다. 병사들이 낡은 방한복으로 혹한의 겨울을 보낼 때 자네는 그들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채웠다. 이는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다.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네가 자네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위해 아군 오폭의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한 작전 계획을 강행하여 수백 명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그녀가 죄목을 하나하나 거론할 때마다 박진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연병장의 장교들과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막연하게 느끼고 두려워했던 부패의 실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다. 서연의 선언과 함께 헬기에서 내렸던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헌병대장이 박진우의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대령, 당신을 이상과 같은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의 25년 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파멸의 소리였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가 이 군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군단장님.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향해 발악하듯 외쳤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서연은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끝장내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자네는 군의 세월을 바친 것이 아니다. 대령, 자네는 이 군을 좀먹고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은 기생충에 불과했다. 자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헌병들이 그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연병장의 병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이내 그 박수는 억눌렸던 분노와 해방감의 파도가 되어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었다. 박진우가 완전히 사라진 후
서연은 연병장의 모든 부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장한 소령이 아니었다. 그들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 전 부대원은 내 말을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가 집중했다. 지난 열흘간 나는 여러분의 동료로서 이곳에서 생활했다. 나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보았고 여러분의 침묵을 들었다. 그 모든 억압과 부조리의 시간은 오늘부로 끝났다. 그녀는 연병장을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과 눈을 맞췄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지휘관과 부하 사이의 신뢰에서 나온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전후에 그것이 우리 군이 가져야 할 진짜 힘이다. 그녀는 최은비 중위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작전과 최은비 중위는 앞으로 나오라. 모두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최은비 중위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차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최은비 중위는 부패한 권력 앞에서 양심을 지키려 했던 용기 있는 군인이다. 그녀에게 내려졌던 부당한 보직 해임 명령을 이 시간부로 무효로 한다. 초의 중위는 즉시 원소속인 작전과로 복귀하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군단장 직권으로 표창을 수여하겠다. 그 순간 최은비 중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명예를 되찾은 기쁨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또다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부당한 시스템에 맞선 작은 용기가 승리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었다. 이것이 새로운 백호사단의 첫 번째 원칙이 될 것이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부대. 여러분의 인권이 보호받는 부대를 만들겠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 군단장 한서연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다. 그것은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충성의 맹세이자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3개월 후 백호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연병장을 구보하는 병사들의 구령소리에는 힘과 활기가 넘쳤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의 빛이 없었다. 식당의 음식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막새는 최신식 난방 시설이 설치되었다. 정비고의 낡은 장비들은 새 부품으로 교체되었고 사단장 박진우의 개인 차량이 서 있던 자리에는 병사들을 위한 체력 단련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부대 곳곳에는 장병 인권 보호 신고함이 설치되어 누구나 익명으로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최은비 중위는 대위로 진급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실전적인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부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그들을 이끄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지휘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새로운 백호사단의 상징이었다. 같은 시간 제7기동군단 사령부 군단장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백호사단으로부터 올라온 분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부대원들의 사기 지수와 전투 준비 태세가 지난 분기 대비 80% 이상 상승했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다. 전역을 연기하고 복무 연장을 신청하는 병사들의 수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백호사단이 위치한 첩첩산 중의 강원도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한 번의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대한민국 군 전체에 박진우처럼 썩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휘관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녀는 그 모든 어둠과 맞서 싸워 이 군복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나 처리했다. 아직 갈 길이 멀군. 그것은 지친 자의 한숨이 아니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호랑이의 조용한 다짐이었다. 백호사단에 떠오른 새벽의 빛은 이제 그녀를 통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비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